이혼은 없다. 대신 너는 오늘도 내 손안에서 말라 죽어. 박진석이 그 말을 뱉는 순간 고성이는 자기 귀를 의심했는데요. 이건 부부싸움이 아니라 선고였습니다. 박진석은 칼을 들지 않습니다. 경찰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는 더 잔인한 걸 알아요. 사람을 끝장내는 건 폭력이 아니라 생활이라는 걸요. 고성이는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잠에서 깬 게 아니라 불안이 깨운 겁니다. 발끝이 먼저 차가워지더니 심장이 쿵 내려앉아요. 그날따라 집이 이상하게 조용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경비원 무전소리, 주방 쟁반 소리, 누군가 문 닫는 소리가 있었을 텐데요. 오늘은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소리가 없다는 건 누군가 이미 다 치웠다는 뜻이죠. 고성이는 침실을 뛰쳐나가 서재 쪽으로 향합니다. 발이 바닥에 닿는 느낌이 낯설어요. 이 집은 원래 부드러워야 하는데 오늘은 딱딱합니다. 그 딱딱함이 고성이를 밀어내요. 마치 집이 주인을 바꾼 것처럼요. 비밀 금고. 고성이가 믿는 마지막 심장. 돈이 아니라 목숨줄. 거기엔 그녀가 쌓아온 모든 게 있었어야 했습니다. 장부 계약서, 서명본, 사람들의 약점, 그리고 세상이 그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마지막 벼. 자물쇠를 풀고 문을 열었는데요. 텅. 그건 단순히 비어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깨끗했어요. 먼지 자국까지 지워진 비어있음. 누군가가 급하게 훔친 게 아니라 시간을 들여 정리한 흔적이었습니다. 훔친 게 아니라 회수한 손길. 고성이가 숨을 못 쉽니다. 목구멍이 조여요. 분노가 올라오는데 그 분노가 목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소리도 안 나옵니다. 사람이 진짜로 무너질 때는 비명이 먼저 나오지 않거든요. 딱 한 단어만 떠오릅니다. 박진석. 그 남자는 그렇게 합니다. 꼭 필요한 것만 빼앗고 나머지는 남겨둬요. 남겨둔 건 뭐냐? 부끄러움, 공포, 그리고 절망. 고성이는 서재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서 있어요. 회장 비서실장입니다. 표정이 없습니다. 그게 제일 무섭죠. 사람은 감정이 있으면 설득이라도 가능한데 감정이 없으면 명령만 남습니다. 비서실장이 말합니다. 사모님, 이 집은 오늘부로 출입이 제한됩니다. 고성이가 웃습니다. 웃음이 나와서 웃는 게 아니에요. 웃지 않으면 울음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웃는 겁니다. 누가 제안해? 내가 누구인데. 비서실장은 고개를 조금 숙이고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그 한 문장. 그게 고성이의 세계를 뒤집습니다. 고성이는 늘 지시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오늘은 지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남편에게. 고성이가 계단을 내려가려는 순간 신발장이 닫혀 있어요. 자물쇠가 걸려 있습니다. 집안에서 신발이 금지되는 순간이 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굴욕인지 시청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발은 단순히 신는 게 아니라 나갈 권리거든요. 고성이는 맨발로 현관을 나섭니다. 그 여자가 맨발이라니. 늘 하이힐로 사람들 위를 밟던 여자가요. 그런데 그 맨발이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고성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끄러움보다 생존이 더 급한 얼굴입니다. 그때 뒤에서 박진석 목소리가 들립니다. 낮고 차갑고 마치 오래된 문장이 갑자기 읽히는 느낌. 이혼은 없다. 고성이가 획 돌아서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박진석은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문턱 안에서만 서 있어요. 그 경계가 의미합니다. 너는 이제 안쪽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런데 웃긴 건 법적으로는 여전히 안쪽 사람입니다. 그걸 박진석이 이용하는 겁니다. 박진석이 말합니다. 너는 나랑 부부다.
그 말은 내가 도망칠 수 없다는 뜻이야. 고성이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좋아. 그럼 나도 가만 안 있어. 나를 이렇게 대해? 박진석이 고개를 아주 살짝 젓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아봐. 내가 움직일수록 내가 더 빨리 마르니까. 여기서 박진석의 작전이 시작됩니다. 첫째, 근저당. 고성이는 자기 재산이라고 믿었던 것들에 손을 뻗는데요. 은행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습니다. 담보 설정, 대출 불가, 매각 제한, 거래 중지. 그 문장들이 차갑게 꽂혀요. 고성이가 가진 건 건물이 아니라 종이였고 그 종이를 박진석이 먼저 찍어놨던 겁니다. 고성이는 오늘에서야 깨닫습니다. 남편이 사준 것만 남편이 가져간 게 아니라 고성이가 굴렸다고 믿던 것까지 남편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굴러갔다는 걸요. 둘째, 가온재단. 재단은 고성이에게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선행의 얼굴을 쓰고 권력에 손을 뻗는 곳. 사람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명예를 모으는 기계. 그 기계에서 고성이를 내려버립니다. 해임. 단어 하나로 사람을 벗겨내는 방식이죠. 셋째, 돈줄을 끄는 다음의 함정. 박진석은 고성이가 어떤 여자인지 정확히 압니다. 고성이는 혼자 싸우지 않아요. 반드시 사람을 풀고 반드시 사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박진석은 일부러 길을 열어줍니다. 고성이가 미친 듯이 인력을 쓰게 만들고 그 비용을 감당 못하게 만들어서 고성이 주변에 빚에 소문이 번지게 합니다. 고성이는 실제로 100명을 고용합니다. 한우진을 찾기 위해서요. 우진. 이 이름을 말하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지는데요. 우진은 고성이에게 아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마지막 밧줄입니다. 우진이 잡히면 고성이는 다시 협상할 카드가 생깁니다. 박진석에게 비웃음이 아니라 거래를 끌어낼 수 있고 지은호를 흔들 수 있고 이 지역을 흔들 수 있고 슈월즈 전체를 흔들 수 있어요. 문제는 고성이가 100명을 풀어놓고 비용을 못 냅니다. 여기서 고성이의 세계가 바뀝니다. 권력은 말로 사람을 부르지만 빚은 사람에게 불려갑니다. 고성이가 전화를 걸면 상대가 먼저 묻습니다. 돈은 언제 주십니까? 그리고 그 질문은 사실상 이런 말이에요. 당신은 이제 우리 위가 아니라 아래입니다. 고성이는 억울해서 박진석을 찾아갑니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져도 눈빛만은 껐지 않아요. 그게 그 여자 방식이죠.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은 척해야 누군가 다시 잡아주거든요. 고성이가 말합니다. 당신이 사준 것만 가져가야지. 내가 굴린 재산까지 건드리면 너무 치사하잖아. 이혼해. 박진석은 웃지도 않습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나는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혼은 왜 하냐. 고성이가 얼어붙어요. 이혼을 거부하는 건 끝내자는 뜻이 아니라 끝내지 않겠다는 뜻이니까요. 관계를 끊지 않는다는 건 감정을 남긴다는 게 아니라 형벌을 남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박진석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포인트가 터집니다. 박진석은 회장입니다. 위계적이고 독선적이고 사람을 숫자로 보는 사람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더 무서운 약점이 있어요. 자기 곁에 오래 남아준 사람을 끝까지 믿습니다. 그게 사랑인지 충성인지 습관인지 구분도 못한 채요. 고성이는 그 약점을 26년 동안 정교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당신 편이에요. 당신 가정을 지켜요. 당신 체면을 받쳐요. 그 말로 박진석의 외로움을 눌러줬어요. 박진석은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고 최소한 삶의 동맹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박진석은 다 압니다. 고성이가 친딸 지은호를 버렸다는 것, 사망신고로 세상을 지웠다는 것, 그리고 한우진을 후계자로 만들려고 통제했다는 것.
더 잔인한 건 그 우진이 지은호의 쌍둥이 오빠라는 사실. 그리고 그 우진이 살아남기 위해 지은호에게 간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지은호가 우진을 숨겨줬다는 사실까지. 박진석은 그 모든 걸 알고 난 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랑 살았지? 나는 뭘 믿고 살았지? 내가 지킨 가정이라는 건 사실 누구의 가면이었지? 그 질문이 박진석을 망가뜨리는데요. 그래서 박진석은 고성이를 말려 죽이면서 자기 자신도 같이 말립니다. 복수는 상대를 태우지만 불길은 결국 자기 옷깃에도 붙거든요. 박진석은 그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유가 간단해요. 멈추면 인정해야 하니까요. 내가 26년을 속았다는 걸. 내가 회장인데도 내 집 안 하나를 못 봤다는 걸. 그래서 이혼을 안 해줍니다. 끝을 미루는 겁니다. 끝이 오면 허무가 확정되니까요. 그런데요. 이 싸움은 박진석과 고성이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곳으로 불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지은호. 은호는 우진을 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초췌한데 눈빛은 더 선명해졌어요. 숨기는 삶을 오래 살면 눈이 무섭게 맑아집니다. 은호는 지혁에게 기대지 않으려 합니다. 지혁이 계속 사랑을 고백해도요. 은호가 받아주지 않는 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손이 비어있지 않아서입니다. 사랑을 잡으면 다른 걸 놓쳐야 하거든요. 우진을, 순이를, 자기 삶의 균형을. 그리고 한우진. 우진은 지금 어디 있냐고요. 화려한 별장도 아니고 호텔도 아닙니다. 골목 끝 작은 원룸. 엘리베이터도 없는 오래된 건물. 창문은 반쯤 막아놨고 냉장고엔 물과 약만 있습니다. 우진은 간이식을 받은 뒤 매일 약을 먹어야 합니다. 한 번만 끊겨도 몸이 바로 반응하죠. 손끝이 차가워지고 열이 오르고 숨이 불편해집니다. 무서운 건 통증보다 공포예요. 내가 다시 병원으로 끌려갈까 봐. 내가 다시 고성의 손으로 돌아갈까 봐. 우진이 속삭입니다. 은호야, 나 때문에 너까지 망가지면 안 돼. 은호는 대답합니다. 나 이미 망가졌어. 그래서 더는 뺏기지 않을 거야. 이 대사가 왜 중요하냐. 은호는 이제 보호받는 인물이 아니라 판을 움직이는 인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지혁. 지혁은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우진의 실종, 은호의 선택, 고성이의 사냥, 박진석의 잔인한 전략. 지혁은 은호를 보호하기 위해 슈올즈와 대립 중인데요. 지혁의 방식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변호인단을 움직이고 자료 한 장으로 시간표를 바꾸고 회의 하나로 상대의 숨통을 조여요. 지혁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박진석의 분노가 은호에게 닿지 않게 막는 겁니다. 박진석은 지금 고성이에게 꽂혀 있지만 고성이가 무너질수록 박진석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튈 수 있어요. 그때 제일 먼저 찢기는 사람이 은호입니다. 그래서 지혁은 박성재를 끌어당깁니다. 박성재는 고성이와 대립 중입니다. 성재는 이제 더 이상 슈올즈의 순한 황태자가 아니에요. 연인 이수빈과 강제로 헤어진 뒤로 성재는 자기 삶이 누군가의 협박으로 움직인다는 걸 뼛속까지 깨달았습니다. 성재는 아버지에게 고성이의 실체를 말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박진석이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성재가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회장석에 앉아 있는데 승자의 얼굴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배신을 당한 남자의 얼굴입니다. 성재는 분노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요. 아버지가 복수에 취해 사람이 아니라 칼이 될까 봐. 그리고 이수빈. 수빈은 겉으로는 패션 크리에이터 유튜버로 웃고 있겠죠. 하지만 그 웃음 뒤로 심장이 찢겨 있습니다. 사랑 하나가 재벌가의 규칙 앞에서 찢겨나갔으니까요. 수빈은 아직 성재를 완전히 놓지 못합니다. 다만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돌아가는 순간 사랑이 다시 협상 카드가 됩니다. 그래서 수빈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기록합니다. 공론화합니다. 자기 채널의 영향력으로요. 직접 이름을 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알아듣습니다. 재단, 기부, 장부, 후원, 가면. 수빈이 던지는 단어들은 날카롭습니다. 그 단어들이 모이면 결국 누군가의 실명으로 이어지거든요. 박영나와 이지환도 움직입니다. 영나는 각성한 웹툰 작가입니다. 영나가 펜을 들면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법은 시간이 걸리지만 이야기는 오늘 밤 바로 퍼집니다. 영나가 연재하는 웹툰에 묘하게 현실 같은 재단 장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숫자, 날짜, 결제선, 해외 송금 흔적. 독자들은 소름 돋는다고 댓글을 달고 그 댓글이 쌓일수록 실제 세계도 흔들립니다. 이지환은 영나를 지킵니다.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영나는 처음으로 자기 집안의 민낯을 마주보고 있고 그 민낯을 그려버릴 용기가 생기고 있어요. 그 용기는 고성이에게는 칼입니다. 엄마는 딸이 각성하는 걸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통제하던 인형이 사람으로 서는 순간 통제자는 무너집니다. 여기까지가 박진석이 고성이를 말려 죽이는 큰 판이고요. 그런데 고성이가 가만히 당하느냐? 아니죠. 고성이는 돈이 끊기면 입을 엽니다. 권력을 잃으면 비밀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번엔 문제가 있습니다. 비밀 금고가 텅 비었잖아요. 그러면 고성이에게 남은 비밀은 어디에 있냐? 사람에게 있습니다. 고성이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조준합니다. 제일 약한 사람, 제일 흔들리는 사람, 제일 잡히기 쉬운 사람. 정순이의 식당. 그곳은 은호가 숨 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강호가 철드는 자리입니다. 지강호는 이제 엄마를 도우며 버티는 중이죠. 식당은 소박하지만 단단합니다. 근데 고성이는 단단한 곳을 부수는 법을 압니다. 큰 불이 아니라 작은 불씨를 떨어뜨리면 돼요. 기름은 이미 사람들의 입에 퍼져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순이 식당 문이 열립니다. 비싼 향수 냄새가 먼저 들어와요. 그 향수는 이 식당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게 들어온다는 건 불행이 들어온다는 뜻이죠. 고성이가 들어옵니다. 맨발로 쫓겨났던 그 여자가 이번엔 하이힐을 신고 나타납니다. 어디서 구했냐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성이는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나 아직 안 죽었다. 나 아직 화려하다. 순이가 고성이를 봅니다. 눈이 크게 흔들려요. 순이는 따뜻한 사람이지만 따뜻한 사람도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여자는 온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걸요. 고성이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정순이 씨, 당신이 키운 딸 지은호. 그 아이 이야기 좀 하러 왔어요. 그 한 문장에 식당 공기가 꺼집니다. 지강호가 숟가락을 떨어뜨립니다. 은호는 멀리서 그 소리를 듣는 것처럼 몸이 굳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진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 메시지 한 줄이 찍힙니다. 너희 위치 알고 있다. 은호가 숨을 들이마십니다. 우진이 손을 떨며 말합니다. 고성이야. 그리고 동시에 박진석의 휴대폰에도 문자가 옵니다. 검찰이 아니라 누군가의 제보입니다. 한우진 생존 확인 가능. 지은호와 접촉 중. 박진석이 화면을 오래 봅니다. 눈이 흔들립니다. 분노가 아니라 어떤 슬픔이 먼저 올라와요. 그게 박진석을 더 불쌍하게 만듭니다. 이 남자는 지금도 아들을 찾고 싶고 동시에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자기 인생의 배신을 다시 찢어놓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합니다. 끝을 내자. 오늘 밤.
박진석이 고성이에게 던진 최종 조건은 이거였는데요. 너를 감옥에 넣는 건 쉬워. 근데 나는 내가 살아서 무너지는 걸 보고 싶다. 그래서 조건을 하나 준다. 고성이는 수사관들 사이에 끼워져서도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체포가 끝이 아니란 걸 아는 여자입니다. 그녀는 늘 조건으로 살아남았고 조건으로 사람을 묶었거든요. 그래서 박진석이 조건을 말하는 순간 고성의 눈이 잠깐 반짝입니다. 그래, 협상이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렇게 착각한 거죠. 근데 박진석의 조건은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계약이 아니라 판결이에요. 박진석은 회장실도 병원도 식당도 아닙니다. 그는 고성이가 가장 싫어하는 곳으로 불러요. 슈월즈 그룹 지하 자료실. 창문 없는 공간. 공기가 건조하고 종이 냄새가 납니다. 사람이 숨 쉬는 냄새가 아니라 기록이 썩는 냄새죠. 고성이에게는 지옥 같은 곳입니다. 화려한 얼굴을 못 쓰는 공간이니까요. 고성이가 들어오자마자 말합니다. 내가 여기 왜 와야 하는데. 박진석은 앞에 서류철 하나를 놓습니다. 두껍지도 않아요. 오히려 얇습니다. 얇은 게 더 무섭죠. 핵심만 모았다는 뜻이니까요. 박진석이 말합니다. 너 이제부터 선택해. 두 가지 중 하나야. 고성이가 비웃습니다. 선택? 당신이 나한테 선택을 줘. 박진석이 아주 천천히 서류철을 펼칩니다. 첫 장에는 가온재단 자금 흐름이 한 줄로 정리돼 있어요. 날짜, 금액, 결제선. 그 결제선 끝에 고성의 이름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엔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슈월즈 내부 이사들, 외부 법인 대표, 회계팀 실무자. 고성이 혼자 해먹은 게 아니라는 흔적. 박진석이 말합니다. 첫 번째 선택. 너 혼자 다 뒤집어 쓴다. 내가 다 했다고 말해. 내가 주도했고 내가 설계했고 내가 실행했다. 다른 이름들은 입에 올리지 마. 고성이가 잠깐 멈칫합니다. 왜 당신이 그 사람들 보호하려고? 박진석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내 회사가 지금 당장 무너지는 걸 막으려는 거야. 내가 세운 탑이 무너지면 그 잔해에 깔리는 건 결국 우리 애들이야. 여기서 박진석이 왜 불쌍한지 다시 한번 보입니다. 그는 아직도 가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 가족을 만든 사람이 고성이었고 그 가족을 믿은 사람이 박진석이었죠. 그래서 박진석은 지금 복수하면서도 계속 수습을 합니다. 배신당한 사람이면서도 가장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고성이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야? 박진석이 서류철 맨 마지막 한 장을 꺼냅니다. 거기엔 짧은 문장만 적혀 있어요. 가온재단 이사장직 즉시 사임. 재단 소유 부동산 전부 포기. 개인 명의 자산 전부 처분 동의. 그리고 마지막 줄이 핵심입니다. 한우진 관련 모든 행방 추적 중단 선언. 지은호에 대한 모든 접촉 금지 서약. 박진석이 말합니다. 두 번째 선택. 내가 스스로 내 입으로 말해. 우진을 찾지 않겠다. 은호에게 접근하지 않겠다. 너의 욕심이 그 둘을 더 이상 건드리지 않겠다. 그걸 기자들 앞에서 말해. 고성이가 눈을 크게 뜹니다. 당신 미쳤어? 내가 왜 그런 걸 해? 박진석이 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가. 내가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너는 평생 내 이름 아래서 이혼도 못하고 밖에서 숨도 못 쉬고 누구 하나 손도 못 잡고 혼자 썩는 거야. 고성이가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진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 박진석이 그제야 고성이를 똑바로 봅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독한지 알아. 그래서 내가 독하게 못 움직이게 하는 거야. 너는 지금도 한우진을 미끼로 은호를 꺼내려 했지. 내가 사람을 사랑해서 찾는 게 아니야.
너는 목줄을 찾는 거야. 고성이의 얼굴이 순간 굳습니다. 들켰다는 표정이에요. 그 표정 하나가 박진석을 더 아프게 합니다. 내가 26년을 옆에 두고도 이 여자를 몰랐구나. 박진석은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를 벌주는 방식으로 더 잔인해져요. 박진석이 말합니다. 조건은 끝이 아니야. 진짜 마지막 조건은 따로 있다. 고성이가 눈을 가늘게 뜹니다. 뭔데? 박진석이 낮게 말합니다. 너 영나 건드리면 너는 그 자리에서 끝이다. 고성이가 피식 웃습니다. 영나, 내 딸인데 내가 왜? 박진석이 말을 끊습니다. 내 딸? 너는 누구를 내 딸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 은호도 버렸고 우진도 길들였고 영나도 결국 인형으로 만들었잖아. 영나를 한 번이라도 이용하려 들면 나는 내가 가진 걸 다 태워서라도 너를 같이 태운다. 이 대목이 핵심입니다. 박진석은 지금 회사보다 아이들을 먼저 말합니다. 이 남자는 뒤늦게라도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지키려던 건 명예가 아니라 결국 사람이어야 했다는 걸. 그래서 박진석은 불쌍하면서도 위험합니다. 마음이 돌아서는 순간 극단으로 가거든요. 고성이는 침을 삼킵니다. 그녀가 계산을 시작해요. 기자회견을 한다. 우진 추적 중단을 선언한다. 은호 접촉 금지를 말한다. 그럼 잠깐 숨은 돌릴 수 있다. 대신 자존심이 죽는다. 자존심을 죽이면 살 수 있다. 고성이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 여자 성격상 쉬운 선택이 아니죠. 그날 밤 고성이는 결국 두 번째를 택하는 척합니다. 기자회견장에 섭니다. 조명이 얼굴을 때리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쏟아져요. 고성이는 늘 이런 자리에서 살아났습니다. 말로 세상을 씻어내는 자리. 가면으로 진실을 덮는 자리. 고성이가 마이크를 잡고 말합니다. 가온재단 관련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저는 오늘부로 모든 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여기까진 매끈했어요. 그런데 다음 문장을 말하려는 순간 고성이가 멈칫합니다. 한우진 추적 중단. 지은호 접촉 금지. 그 문장을 말하면 고성이는 진짜로 끝이거든요. 우진을 잃고 은호를 잃고 자기 판의 핵심을 잃습니다. 그때 고성이의 시선이 아주 잠깐 기자들 뒤쪽으로 향합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을 봤기 때문이에요. 박영나. 영나는 검은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화려함을 벗은 얼굴. 눈이 붉어요. 울었는지 참았는지 모를 눈. 영나가 거기 있다는 건 누군가가 영나를 불러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이지환일 가능성이 높죠. 영나가 혼자 오게 놔둘 사람이 아니니까요. 영나는 고성이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 눈빛이 말합니다. 엄마 이제 더는 못 숨겨. 그 눈빛이 고성이를 찢습니다. 고성이가 세상을 속이는 건 익숙해도 딸에게 들키는 건 익숙하지 않거든요. 고성이는 결국 말합니다. 저는 한우진 씨 관련 어떠한 추적도 중단하겠습니다. 또한 지은호 씨에게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겠습니다. 딱 그 순간 기자회견장은 조용해지는데요. 그 조용함이 고성이에게는 박수보다 더 잔인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그녀를 안 믿는 조용함이니까요. 그런데 박진석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박진석이 고성이를 따로 부릅니다. 차 안입니다. 차 안은 둘만 있는 감옥이죠. 운전기사는 멀리 떨어져 있고 창 밖은 어둡고 차 안 공기는 눅눅합니다. 박진석이 말합니다. 잘했어. 근데 아직 하나 남았다. 고성이가 피곤한 얼굴로 말합니다. 뭐가 더 남아? 다 했잖아. 박진석이 고성이에게 휴대폰을 내밉니다. 녹음 파일. 한우진 목소리가 들립니다.
흔들리고 숨이 차고 분노가 섞인 목소리. 고성이가 우진을 어떻게 길들였는지, 우진을 어떻게 죄책감으로 묶었는지, 그리고 은호를 어떻게 말했는지. 고성이의 얼굴이 하얗게 됩니다. 그 파일은 고성이에게 목줄이 아니라 단두대예요. 박진석이 말합니다. 이거 내가 직접 검찰에 제출해. 내가 만든 지옥을 내 손으로 증명해. 고성이가 미친 듯이 고개를 젓습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나를 죽이겠다는 거잖아. 박진석이 말합니다. 나는 너를 죽이려는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살려서 무너뜨리려는 거야. 내가 스스로 내놓지 않으면 누군가가 내놓을 거고 그때는 내가 선택할 틈이 없어. 이게 박진석의 최종 조건입니다. 입으로 사과가 아니라 증거로 자배. 고성이는 울컥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 박진석이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너는 나한테 26년을 그렇게 했어. 나는 그걸 이제야 알았고 그래서 내가 제일 불쌍한 거야. 불쌍한 사람은 자꾸 확인하고 싶어져. 내가 당한 게 진짜였는지, 내가 믿은 게 진짜였는지. 그래서 너를 끝까지 붙잡고 확인하는 거야. 여기서 박진석의 슬픔이 폭발하지는 않아요. 슬픔이 폭발하면 눈물이 나오는데 박진석은 눈물 대신 조건을 던집니다. 그게 이 남자의 방식입니다. 고성이는 차 안에서 손을 덜덜 떱니다. 그 여자의 손이 떨린다는 건 공포가 아니라 계산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성이는 바로 다음 수를 둡니다. 자기 목숨이 걸리면 고성이는 딸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영나 작업실에 낯선 택배가 도착합니다. 발신자 없음.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한 줄 메모가 들어 있어요. 내가 그린 이야기는 진짜가 된다. 영나가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사진 속에는 아주 어린 은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젊은 고성이가 있어요. 고성이는 웃고 있는데 그 웃음이 너무 무섭습니다. 영나 손이 떨립니다. 영나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엄마는 지금 몰락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끌고 같이 가려고 한다는 걸요. 이지환이 영나 옆에 서며 말합니다. 영나 씨, 지금부터는 내가 문 앞에 서 있을게요. 누구든 들어오면 먼저 나를 지나야 해요. 영나가 말합니다. 지환 씨, 나 도망치고 싶어. 이지환이 말합니다. 도망치지 마요. 지금 도망치면 엄마는 계속 쫓아와요. 여기서 멈춰야 해요. 영나 씨가 끝을 내야 해요. 영나가 이지환을 봅니다. 이 남자는 늘 말이 많지 않은데요. 중요한 순간에 꼭 핵심만 말합니다. 끝을 내야 해요. 그 말이 영나를 세웁니다. 한편 은호 쪽도 흔들립니다. 정순이는 그날 밤 식당 문을 잠그고도 잠을 못 잡니다. 다친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거든요. 순이는 은호가 자기 딸이라는 사실이 더 강해요. 혈연이 아니라 시간으로 딸이 된 사람.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지강호는 엄마 옆에 앉아 말합니다. 엄마, 언니는 내가 지킬게. 내가 밖에 나가서라도 막을게. 순이가 지강호 손을 잡습니다. 강호야, 싸우지 마. 우리 가족은 이제 싸움으로 살지 말자. 지강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말이 지강호를 어른으로 만듭니다. 디테일이 이런 거죠.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약속 하나가 사람을 바꿔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 한우진. 우진은 원룸 창문을 조금 열어놨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오는데 그 공기가 차갑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우진을 현실로 끌어내요. 우진은 생각합니다. 나는 계속 숨어서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있다. 은호, 지영, 영나, 성재, 그리고 결국 박진석까지. 우진이 휴대폰을 켭니다. 저장돼 있는 번호를 보다가 마지막으로 박진석 번호에서 멈춥니다. 우진이 메시지를 씁니다.
아버지, 나 나갈게요. 다 끝내러. 그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우진의 손이 멈칫합니다. 나가면 죽을 수 있어요. 고성이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우진은 이제 압니다. 숨는 건 생존이지만 때로는 숨는 게 더 큰 죄가 됩니다. 우진은 결국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검찰청 앞이 난리가 납니다. 한우진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퍼지거든요. 카메라가 몰리고 기자들이 몰리고 사람들의 입이 열립니다. 고성이는 구치소 안에서 그 뉴스를 봅니다. 고성이의 얼굴이 무너집니다. 우진이 스스로 나왔다는 건 고성이가 우진을 다시 잡을 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박진석도 그 뉴스를 봅니다. 박진석은 그 순간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합니다. 그는 가슴이 아파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안도감이 있고 아들이 나타나면서 자기 집안의 추악함이 세상에 더 확실히 드러난다는 공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26년 동안 무엇을 놓쳤는지 세상이 확인하게 된다는 수치심. 박진석은 그럼에도 결국 한 가지를 택합니다. 회사보다 사람. 그가 성재에게 전화를 합니다. 성재야, 내가 나 대신 서. 성재가 묻습니다. 아버지는요? 박진석이 잠깐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나는 이제 숨어 있으면 안 되겠더라. 내가 제일 불쌍한 척하며 뒤에 있으면 애들은 또 내가 만든 가면 속에서 다칠 거야. 이번엔 내가 앞에 설게. 이 한 문장이요. 박진석이 처음으로 회장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는 순간입니다. 늦었지만 그래서 더 절절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갈 겁니다. 검찰 조사실 복도. 고성이가 끌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은호. 은호는 박진석이 던진 최종 조건을 이미 들었습니다. 고성이가 직접 녹음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 은호는 그 조건이 잔인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동시에 그게 유일한 길이라는 것도 압니다. 고성이 같은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신 증거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고성이가 은호를 보며 씁쓸하게 웃습니다. 너 결국 여기까지 왔네. 은호가 말합니다.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낼 거예요. 고성이가 말합니다. 끝내? 내가? 은호가 아주 조용히 답합니다. 당신이 나를 지웠다고 했죠. 근데 지워진 사람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언젠가 돌아와요. 그리고 돌아온 사람은 이제 안 도망쳐요. 그때 복도 끝에서 박진석이 걸어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 앞에 서서 딱 한마디만 합니다. 제출해. 고성이는 박진석을 쳐다봅니다. 그 눈빛이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 박진석의 눈빛이 답합니다. 너는 나를 26년 동안 이렇게 몰았어. 고성이가 입술을 깨물고 결국 서류에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 제출 동의서에 손도장을 찍습니다. 그 순간 고성이의 가면이 공식적으로 무너집니다.